지하철 성추행 대응 방안 사례 참고하여 타인의 기본권인 성적자 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간주되는데요. 그렇기에 형사재판을 통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자 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여 과거에는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라도 현재는 성추행 죄목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엄벌에 처해지는 죄목이더라도 성범죄는 빈번하게 벌어지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가장 빈번한 성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에 참여한 지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하며 인파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추행 사례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 성추행이라 하였는데요. 인파가 많은 대중교통시설이나 공연을 하는 장소 등지에서 성추행이 벌어지는 사건이 빈번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유형의 성범죄라 하였는데요. 많은 인원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사람 사이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철 성추행은 이와 같은 혼잡한 환경을 악용한 범죄라 하였죠. 이러한 성추행 유형의 경우 평범한 일상에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특례법은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발의되었으며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인 일명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속하는 죄목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과 벌금의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분인 보완처분 의무가 부여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극히 높기 때문에 재범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형사처벌을 끝마친 뒤에도 장기간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보완처분의 종류는 다양하며 특정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제약과 불이익이 큰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성범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 유형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만족해도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전과 이력이 있는 초범이라도 무거운 시형이 부과되는 판례가 많으며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무거운 처벌과 보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인지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죠. 지하철 성추행은 상대방의 오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죄목이라 하였는데요. 이처럼 결백한 경우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정에서 논리정연한 변론을 해야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벌어지게 되면 많은 인파로 인해 목격자, 영상자료와 같은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압박 수사에 긴장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는 경우 신빙성을 잃게 되므로 송치 혹은 불리한 재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술과 수사에 대한 대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죄가 명백하지만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무작정 결백을 주장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이며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조인과의 논의를 통해 대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해야만 합니다. 또한 양형 조건을 충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협박이나 2차 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어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